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세상을 바꾼 질문들입니다. 지은이는 김경민, 펴낸 곳은 의류문화사, 2015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질문을 통해 생각의 틀을 깨고 답을 찾아낸 15명의 위인들의 세상을 바꾼 질문들입니다. 이 책은 16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바꾼 15명의 질문을 쫓으며 당시의 사회 모습과 흐름을 통해 그들이 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지 생각의 단초를 찾고 그들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과 찾은 답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기초가 된 생각은 당시에는 파격적인 틀을 깨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분야의 틀을 깨는 생각을 한 15명의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사 지식과 문화, 사회 배경 등도 더불어 알게 되는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목차를 읽어드릴게요. 1.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 왜 인체 해부학 연구는 실제 해부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걸까? 2.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는 반드시 선하고 도덕적이어야만 하는가? 3.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4.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딸은 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까? 5. 루트비히 반 베토벤. 귀가 들리지 않으면 작곡을 할 수 없는 걸까? 6. 찰스 다윈. 인간은 정말 신이 창조했을까? 7. 하인리 슐리만. 트로이 전쟁은 정말 책 속의 이야기일 뿐일까? 8. 이사도라 덩컨. 왜 불편한 신발을 신고 틀에 박힌 동작으로만 춤을 추어야 할까? 9. 코코 샤넬. 왜 여자들은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이고 치마를 땅에 끌고 다녀야만 할까? 10. 에거사 크리스티. 공포와 스릴을 일상에서 즐길 수는 없을까? 11. 프란츠 파농. 왜 피부색으로 차별당해야 하는가? 12. 마거릿 미드. 사회적 통념은 전부 맞는 것일까? 13. 에드워드 사이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14. 크레이그 벤터.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15. 일론 머스크. 인간이 화성에 살 수는 없을까?입니다. 이 15명의 인물들의 어린 시절부터 자신만의 궁금증을 갖게 된 계기와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너무나 흥미롭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정말 유익한 책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해드릴 부분은 이사도라 덩컨 부분 중에서 일부 읽어드릴 거고요. 일론 머스크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도라 덩컨. 땅을 밟고 춤을 춘 데이지의 무용가, 현대 무용의 창시자. 질문. 왜 불편한 신발을 신고 틀에 박힌 동작으로만 춤을 추어야 할까? 덩컨은 당시 상류층이 유일하게 무용으로 인정하고 즐긴 발레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춤의 세계를 창조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발레의 의문을 품었다. 왜 저런 불편한 신발과 몸을 조이는 갑갑한 옷을 입고 춤을 추어야 하지? 게다가 저 틀에 박히고 따라하기도 힘든 동작이라니. 발레는 그녀가 숭상한 대자연의 미의식에 어긋났다. 그래서 그녀는 자유롭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춤추고 싶었다. 새로운 시대의 춤이었던 모던한 현대무용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탄생했다. 제목. 새로운, 하지만 새로운 것이 아닌 춤을 추다. 1898년 3월 24일 덩컨은 미국 작곡가 에델버트 네빈이 만든 수선화, 오피리어,
물의 요정 등의 아름다운 피아노 곡에 맞춰 춤을 추었다. 뉴욕 헤럴드지는 이 공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리뷰를 했다. 발의 보행 자세, 몸의 뒤흔듦, 동정심을 자아내는 표정의 표현을 통해 고대 그리스의 시에서 비롯되는 우아한 예술을 재현해냈다. 이사도라의 춤이 뉴욕의 교양인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예술에 있어서 새로운 창조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 그리고 공연 후 덩컨은 카네기 홀의 관객들에게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춤이란 단순히 춤추는 동작이 아니라 춤추는 사람의 정신과 사상을 몸짓에 담아내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춤이 예술로서의 생명력을 얻지 못한다면 춤이라는 명칭을 고대의 먼지 속에 묻어두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이든 계량하는 것에는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춤이 예술로 존속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예술로서의 춤이 인간의 삶으로 옮겨질 것인가? 이것이 내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발레를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사실 당시 유럽에서 춤이란 그것이 발레일지라도 음악처럼 고상하고 우아한 것이라기보다 오락거리나 여흥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것은 무용수들의 사회적 지위와도 직결되는데 특히 여자 무용수들은 창녀처럼 취급되었고 실제로도 후원이라는 명목하에 부유한 신사들이 젊고 예쁜 무용수들을 애인으로 두었다. 이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 중 하나인 드가의 유명한 발레리나 그림들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춤을 진지하게 예술과 삶의 성찰로 연결짓는 덩컨의 이 말은 청중들에게 신선하고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이때부터 공연 후 간단한 연설을 하는 것이 덩컨의 공연 순서로 자리 잡았다. 새로운 창조의 도래라는 평을 받은 덩컨의 춤은 그녀 자신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춤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아름다움과 몸짓의 형식에 대한 고전적 형식의 재발견이라고 말한다. 그리스 고전 문화에 몰두해 있던 덩컨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예술이 자연의 움직임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고대 그리스의 미적 기준이 그녀의 춤에서 조화롭게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자연의 움직임으로부터 발전시켜낸 자신들의 움직임을 회화와 조각, 건축, 문학, 춤과 비극을 통해 표현했다. 이는 자연적인 힘들의 표상물인 그리스 신들이 언제나 그러한 힘의 집결과 방출을 표현하는 자세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예술이 그리스만의 것이거나 제한적인 예술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예술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흙을 밟고 서서 나체로 춤을 추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리스 예술이 나타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리스의 자세야말로 흙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덩컨의 춤의 정신과 미의식이 좋게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어느 중년 부인은 공연에서 그녀의 맨 팔다리를 보고 겁에 질려 뛰쳐나오기도 했다. 고대 그리스의 의상과 비슷한 덩컨의 작은 흰색 튜닉은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너무 벌거벗은 상태였으며 살색 그대로의 다리가 치마 사이로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은 문란하고 비도덕적으로 느껴졌다. 시대를 앞서간 의상을 만든 샤넬의 창시자 코코 샤넬조차도 훗날 파리에서 덩컨의 춤을 보고 너무 노골적이고 야하다고 느꼈고 그 외에 별다른 감흥을 받지 못했다. 노출 문제는 덩컨의 춤이나 그 밖의 문제 혹은 그녀의 화려한 연애 편력에 대해 비난받을 때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였다. 나체로 춤추고 싶어 했을 만큼 파격적인 덩컨의 작품이니만큼 너무 시대를 앞서간 그녀의 춤은 비판도 받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고 있던 당시 서구인들에게 새로운 예술의 하나로 평가받았다. 뉴욕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덩컨은 이제 유럽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인정받고 싶었다. 영국 런던으로 간 덩컨은 특유의 당당함과 춤에 대한 자부심으로 저명한 사교계 인사들, 예술가들과 교분을 쌓았고 왕실 후원자까지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술의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까지 진출하게 된다. 덩컨은 런던에서의 인맥으로 파리에서도 어렵지 않게 유명 인사들과 만나게 되었고 당대의 예술가들이 모인 공연에서 자신의 춤을 선보였다. 이 파리에서 덩컨은 당대 최고의 조각가 로댕을 만나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파리에서 오직 그만이 자신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었다고 회상했다. 연이은 성공으로 덩컨은 빈을 포함한 독일의 여러 지역에 순회 공연을 다니게 되는데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26세가 된 덩컨은 미모도 실력도 명성도 화려하게 꽃피었다. 그녀의 천재성과 그녀가 창조해낸 새로운 예술에 지식인들은 찬사를 보냈고 유럽의 황실에서는 앞다투어 그녀를 초청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발레가 아닌 새로운 춤의 영역을 개척하며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다. 그리고 드디어 발레의 성지인 러시아에 입성하여 그녀의 춤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 러시아에서 발레는 황실이 지원하는 국가적인 예술이었고 그만큼 집중적으로 무용수들을 육성하여 테크닉적으로나 규모적으로도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뛰어났다. 따라서 장대하고 화려한 무대와 뛰어난 기술로 무장한 발레리나들의 춤에 익숙해진 러시아 관객들에게 자신의 춤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덩컨에게도 하나의 큰 도전이었다. 러시아에서도 그녀는 얇은 그리스식 의상에 다리를 드러내고 머리를 늘어뜨린 채 훗날 덩컨 블루라는 이름이 붙은 푸른색 천만을 가지고 쇼팽의 곡에 맞추어 춤을 췄다. 결과는 또다시 성공이었다. 러시아 관객들은 그녀의 꾸밈없고 자유로운 스타일에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덩컨의 춤은 당시 러시아 발레의 변혁을 이끌고 있던 젊은 안무가인 미하일 포킨의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 포킨은 나중에 러시아 발레를 유럽에서 부활시키는 걸출한 예술가가 된다. 덩컨의 인생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했다. 게다가 매우 부유한 애인을 만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으며 비록 사생아이긴 하지만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도 낳았다. 무용가로서의 명성과 사랑 그리고 아이들까지 얻은 35세의 덩컨은 그야말로 성공의 절정에 있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절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추락만이 남은 것도 사실이었다. 세계 정세와 사회 분위기의 변화는 덩컨의 춤에 대한 인식을 또 한 번 바꾸어 버렸다. 게다가 개인적인 비극도 이어졌다. 바로 아이들의 죽음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던 아이들이 타고 있던 자동차가 미끄러져 세느강에 빠져 익사하고 만다. 일시적이지만 덩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탄에 빠져 괴로워했다. 기운을 차려 다시 자신의 에너지를 춤에 쏟고자 했지만 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된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것에 기뻐한 것도 잠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유럽 사회는 공포와 불안에 빠졌고 덩컨도 그것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녀는 아이를 사산하면서 다시 한번 슬픔에 빠지게 된다. 1919년 전쟁은 끝났지만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세상이 뒤바뀐다. 일명 볼세비키 혁명은 황제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혁명 정부를 세웠다.
덩컨은 황실 발레단이 무너진 그때 새로운 사상과 자유로 가득 찬 러시아에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다시 한번 펼치고자 러시아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삶의 유일한 남편인 혁명시인 세르게이 에세닌을 만나 결혼한다. 하지만 그 결혼은 결국 불행하게 끝이 났고 러시아에서의 활동 또한 생각만큼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녀의 혁명적 사상을 담은 춤이 레닌의 찬사를 받기는 했지만 돈이 되지는 못했고 그녀의 궁극적 목표였던 무용학교 설립도 가난한 국가 재정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가서 다시 공연을 하기도 했으나 관객들은 마흔이 훌쩍 넘어 더 이상 젊지 않고 몸도 변한 덩컨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또한 러시아의 공산주의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혁명 시인을 남편으로 가진 그녀를 미국인들은 더욱 곱게 보지 않았다. 시카고에서의 공연에 실패하고 모욕적인 비판을 받은 덩컨은 다시는 미국 땅을 밟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미국을 떠난다. 그녀의 최종 정착지는 프랑스였다. 덩컨이 사망한 해인 1927년 그녀는 니스에 있었다. 50세가 된 그녀는 가난에 허덕였다. 신문사와 자서전을 내기로 계약하고 책을 쓰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에 밴 사치스런 생활은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을 정도였으나 조금의 돈만 생기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와인을 마셨고 최고급 호텔에 묵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덩컨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히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다. 9월 14일 덩컨은 자동차를 사기 위해 알게 된 청년과 드라이브를 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녀는 절친한 친구가 선물한 붉은색 긴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다. 차에 탄 그녀의 스카프 한쪽이 바닥에 떨어졌고 차가 출발하면서 바퀴에 말려 들어간 스카프가 그녀의 목을 순간 강하게 압박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덩컨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목이 부러져 즉사했다. 미국과 전 유럽을 열광시킨 아름다운 무용계의 이단아이자 화려한 사교계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덩컨은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 파리에 있는 페르라세즈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가 쓰던 자서전이 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일론 머스크 질문을 현실로 바꾸는 21세기 모험가. 질문. 인간이 화성에 살 수는 없을까? 머스크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 모터스와 우주선 제조 회사인 스페이스X의 창업자이자 경영자이다. 전기 자동차까지는 현실적인 사업이라고 쳐도 화성 이주를 위한 우주선이라니 마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하지만 머스크에게 화성 이주는 실현되어야만 하는 현실이었다. 70억이 넘는 세계 인구와 언젠가는 고갈될 화성 연료는 미래의 인류에게 치명적이었고 머스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인간이 화성에 살 수는 없을까라는 그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의 시작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다. 사람들도 언젠가는 인류가 다른 행성에서도 살 수 있다는 상상을 하지만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고 우리 시대에는 말 그대로 상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화성에서 살다 죽기로 결심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질문할지가 가장 생각해내기 어렵다. 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만 생각해낸다면 나머지는 의외로 간단하다. 일론 머스크. 제목, 지구를 구하려는 청년. 일론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머스크는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독서를 했다. 초등학생일 때도 하루에 10시간을 책을 읽는데 보냈다고 하니 어렸을 때부터 이미 어마어마한 독서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모아둔 용돈으로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컴퓨터를 구입해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통달했다. 어릴 때부터 수학과 그림에 큰 관심을 보였던 머스크는 12살 때에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한 업체에 $500에 팔기도 했다. 공동 창업한 인터넷 결제 서비스 회사인 페이팔의 매각으로 31살에 이미 억만장자가 된 머스크의 신화는 이미 이때부터 싹트고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낸 머스크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그에게 더 큰 세상은 드넓고 다양한 기회가 있는 미국이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학비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캐나다의 퀸스 대학교에 입학했다. 하루에 $1로 생활하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고된 농장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와튼스쿨 학부 과정에 장학생으로 편입하면서 드디어 그는 꿈꾸던 큰 세상인 미국에 입성하게 된다. 이곳에서 그는 경영학을 전공함과 동시에 물리학에도 열중했다. 특히 이 물리학 공부는 훗날 그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체계적인 사고와 논리 세우기의 기본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24세였던 1995년 머스크는 응용물리학과 재료공학을 배우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 박사 과정에 입학한다. 당시 스탠퍼드 대학은 실리콘밸리의 중심으로 불리며 인터넷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차세대 사업의 발원지였다.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95를 발매했고 스탠퍼드에서 대학원을 다니던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1998년 구글을 만들면서 1990년 후반기에 미국 실리콘밸리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과 함께 창업 열기에 휩싸여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머스크는 느긋하게 박사 과정을 하는 것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자신만의 회사를 만들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고 결국 대학원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야말로 정광석화 같은 결정이었다. 선택의 기로에서 대담하고 빠른 판단을 하는 것은 많은 성공한 경영자들의 특징으로 이것은 머스크도 마찬가지였다. 학교를 그만둔 후 머스크는 동생과 함께 인터넷 지도 및 주소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 회사인 딥2를 창업했다. 작은 부족으로 초반엔 고생했지만 점점 호평을 받은 그의 회사는 4년 후 PC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컴팩에 3억 7천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28세의 머스크는 그렇게 억만장자가 되었다. 다음에 머스크가 뛰어든 사업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였다. 그는 엑스닷컴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2000년에는 비슷한 서비스 회사인 컴피니티와 합병하여 페이팔의 CEO로 취임한다. 당시 실리콘밸리의 성공 공식 중 하나는 자신이 창업한 벤처 회사의 성공 전망을 어필해 더 큰 기업의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었다. 페이팔도 이러한 공식을 따라 2002년 인터넷 최대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매각되었다. 하나로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내부 갈등으로 이미 CEO 자리에서 경질된 머스크였지만 1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그는 페이팔 매각으로 1억 7천만 달러를 손에 쥐었다. 그의 나이 31세였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는 젊은 나이에 벤처로 억만장자가 된 성공 사례로 충분히 책 한 권이 나올 만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업계에서의 성공은 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발판이었지만 이후의 행보를 살펴보면 미미한 시작이었다. 사실 시작이 미미했던 것은 아니지만 시작은 미미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은 머스크의 행보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다음 사업 분야는 바로 우주였기 때문이다. 우주 사업이라니 그게 개인 사업가에게 가능한 것인가 의아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물며 머스크는 우주 사업과 관계된 어떠한 중공업 분야의 일도 해보지 않았으며 그는 인터넷 업계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컴퓨터 안의 가상세계에서 저 드넓은 우주라는 현실 세계로의 급격한 업종 전환은 어찌 보면 그다웠다. 혈혈단신 미국으로의 유학 결정, 이틀 만에 대학원 자퇴, 그리고 인터넷 사업에서 우주까지 그의 삶은 사실 언제나 대담한 결정의 연속이었다. 페이팔 매각으로 다시금 거액을 손에 쥔 머스크는 이제 무엇을 할 거냐는 친구의 말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오래전부터 우주에 흥미가 있긴 했는데 우주 산업은 국가적 차원의 규모가 아니면 사실상 매우 힘든 분야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만 봐도 알 수 있고 그 나사조차 국민의 세금을 엉뚱한 곳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쓴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이러한 상식은 머스크로 인해 깨졌다. 그는 우주 산업의 새로운 방식과 가능성을 자신이 세운 새로운 회사 스페이스X를 통해 증명해 보였다. 인터넷 관련 사업은 미천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성공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우주 산업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띈다. 이 분야는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다. 물론 머스크가 자신의 사업 성공과 회사 매각으로 억만장자가 됐지만 우주 산업에 들어가는 돈은 억만 단위가 아닌 천문학적 수준이다. 하지만 그는 발상 자체가 달랐다. 머스크의 성격적 특징인 긍정적인 태도와 더불어 언젠가 인간은 반드시 화성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다. 그리고 일종의 계시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고 한다. 왜 아직까지 인간을 화성에 보내지 못한 걸까? 그는 나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화성 관련 정보나 활동을 찾아보았지만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사실 나사가 화성 연구나 화성 이주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기술적 문제로 포기한 것도 아니었다. 문제는 돈이었다. 기술을 개발하고 화성으로 보낼 유인선을 제작하여 운영하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었다. 머스크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화성행 로켓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마치 어린아이의 비현실적인 꿈 같은 그의 생각은 곧바로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그의 꿈은 단순히 로켓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나 사업적 목적 때문이 아니었다. 머스크는 진지하게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70억 명을 돌파한 인류의 숫자와 그로 인한 지구의 심각한 환경오염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류의 조속한 멸종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식량난과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지구에서 몇십억 명이나 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인간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고자 하는 그의 신념은 바로 이러한 의문의 답이었다. 그가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지구 멸망을 막고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영웅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그의 발상은 영화가 아닌 현실의 비즈니스였다. 페이팔을 매각하고 몇 달 후 머스크는 스페이스X라는 항공우주 벤처 회사를 설립한다. 항공우주 산업을 하는 벤처 회사라니 머스크 이전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